로봇의 부상 마틴 포드 9장 초지능과 싱귤레리티 2014년 5월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기사를 썼다. MIT의 물리학자들인 맥스 태그마크와 노벨상 수상자인 프랭크 웰책,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의 컴퓨터 과학자인 스튜어트 러셀 등의 공동 저자와 함께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진정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는 컴퓨터는 금융시장보다 더 현명할 것이고 인간 과학자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발명할 것이고 인간 지도자들보다 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날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무기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모든 우려를 공상과학으로 치부하는 행동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호킹은 말했다. 이제까지 이 책에서 다룬 기술, 이를테면 상자를 옮기거나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 작곡하는 알고리즘, 보고서를 쓰거나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알고리즘 등은 좁은 범위의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이제까지 가장 놀라운 기계 지능을 과시한 IBM의 왓슨조차도 인간과 비슷한 범용성 지능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일단 공상과학 영역 밖으로 나오면 현재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은 모두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특정한 범위에 머문다고 해도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는 과정이 방해받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들은 상당 부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담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급속히 발전하는 특수 용도 로봇이나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숙련도가 높든 낮든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무수한 근로자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 투입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을 일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복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저 어떤 근로자가 돈을 받고 수행하는 특정한 작업을 할 줄 알면 된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과 이 분야의 거의 모든 벤처 사업은 로봇을 특수 분야에 응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이 앞으로 몇 년 혹은 수십 년 안에 대폭 강력해지고 탄력적이 되리라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이렇게 특수 분야의 로봇을 응용하는 사업이 현실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투자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순간에도 그 배후에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진정한 지능을 갖춘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논리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일은 인공지능 분야의 성배로 남아있다. 진정한 사고력을 갖춘 기계를 만든다는 생각에 인간이 처음으로 매료된 시기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문을 연 논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는 부침을 거듭했는데 이는 특히 해당 시점의 최신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따른 현실적이고도 기술적인 근거와는 상관없이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실망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결과 투자와 연구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이른바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긴 정체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다시 한번 봄이 찾아왔다. 오늘날의 막강한 컴퓨터 능력을 특정 분야 인공지능 연구 성과 및 인간의 뇌에 대해 발견한 것들과의 결합한 결과 상당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첨단 인공지능 속의 숨은 의미에 관해 최근에 저서를 낸 제임스 베럿은 좁은 범위에서가 아닌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 200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학계에서는 이 분야를 인공범용성 지능 AGI라고 부른다. 베럿은 이 과학자들에게 AGI가 언제쯤 실현될까에 대해
넷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42%가 2030년이 되면 생각하는 기계가 발명되리라고 내다보았고 25%는 2050년, 20%는 2100년으로 예측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대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설문조사의 의견란에 위에서 말한 네 가지보다 더 빠른 선택지,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해 다시 한번 버블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를 우려했다. 2013년에 10월에 올린 블로그 포스트에서 당시 페이스북이 갓 창설한 뉴욕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던 안 루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과대 선전 때문에 인공지능은 4번 정도 죽었다. 사람들은 투자가를 비롯한 자금원을 확보하려고 과장 광고를 쏟아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지과학 전문가이자 뉴요커의 블로거인 뉴욕대학교의 게리 마커스 교수도 딥러닝 능력을 갖춘 신경망이나 심지어 IBM의 왓슨이 갖고 있다는 일부 능력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성과조차도 상당히 과대 포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요즘 이 분야가 엄청난 추진력을 얻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토록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자신의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한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인공지능 연구가 이런 거대 기업들 사이에 경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적도 없었다. 이런 식의 경쟁은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군사, 정보 분야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감시 도구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전면적 군비 경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 내가 보기에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 분야가 인공지능의 겨울에 들어갈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연구가 진보를 해도 좁은 범위의 인공지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AGI 수준으로 갈 것인가이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결국 AGI에 도달하면 그 결과 등장한 기계가 그저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일단 AGI에 도달하면 무어의 법칙만으로도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생각하는 기계는 오늘날의 컴퓨터가 가진 모든 장점을 다 누릴 텐데 이를테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연산을 하거나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전대미문의 존재, 진정한 에일리언,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외계인과 지구를 공유해야 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이면 자신의 지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그러니까 제 손으로 자신의 설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진화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고 시험하여 최적화하리라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오면 반복적 개선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시스템은 더욱 현명해지고 강해진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가속됨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지능 폭발이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떤 인간보다도 수백만 배 더 현명한 기계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호킹을 비롯한 학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지능 폭발이 일어나면 인류에 대한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거기까지 가면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 전반에 걸쳐 와해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인 레이 커즈와일의 말대로 이는 역사의 틀을 헤집어 놓을 것이며 오늘날 싱귤레리티라고 불리는 사건 내지는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싱귤레리티, 기술 진보의 결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컴퓨터의 선구자인 존 펀 노이만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의 언제쯤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나 활동이 더욱 지속될 수 없는 어떤 본질적 싱귤레리티를 향해 인류가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수학자인 버너 빈지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문 제목을 기술적 싱귤레리티의 도래라고 붙였다. 우회적 표현에는 소질이 없는 빈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논문을 시작했다. 30년 이내에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는 지능을 개발해낼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인간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천체 물리학에서 싱귤레리티란 블랙홀 주변에 정상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의 경계 지점에서는 중력이 워낙 강해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빈지는 기술적인 싱귤레리티를 비슷한 방식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인류 진보의 불연속점이라는 이야기이다. 싱귤레리티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은 블랙홀의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이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를 출간한 레이 커즈와일이다. 싱귤레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사가 된 커즈와일은 빈지와는 달리 이벤트 호라이즌을 너머를 엿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도 놀랍도록 상세하게 그려낸다. 진정한 지능을 갖춘 기계는 2020년대 후반에 나타난다고 그는 예측한다. 또한 싱귤레리티 자체는 2045년경에 등장하리라고 한다. 커즈와일은 어느 면으로 보나 탁월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이다. 그는 몇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과학적 문자 인식 기술, 말하는 컴퓨터, 음악 합성 등의 발명을 상업화했다. 또한 20건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 혁신 메달을 받았으며 미국 특허국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INCG는 그를 토머스 에디슨의 정통 상속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싱귤레리티에 관한 그의 저술에는 기술 진보에 관해 일관성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과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추측이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커즈와일은 무덤에 묻힌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DNA를 추출한 뒤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부활시키려는 진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커즈와일 주변에는 이러한 그의 생각에 매료되어 모여든 다양한 분야의 명석한 사람들이 활발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싱귤레리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체적인 교육기관까지 창립했다.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학점과는 무관한 대학원 수준 강의를 제공하는데 내용은 주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구글, 제넨테크, 시스코, 오토데스크 등이 이 대학을 후원하고 있다. 커즈와일의 예측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과 미래 기계의 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뇌에 삽입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은 비약적으로 개선된다. 실제로 인간이 싱귤레리티를 지난 다음에도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지배하려면 이렇게 지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싱귤레리티 이후에 대한 싱귤레리언들의 시각 중 가장 논란이 많고 수상적인 측면은 불멸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하면 불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수명을 연장하는 혁신이 발생할 때까지 일단 살고 그 다음에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불멸을 얻으리라는 이야기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신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컴퓨터나 로봇에 내 마음을 업로드해서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커즈와일은 싱귤레리티의 날까지 살아있고 싶어하며 따라서 매일 무려 200개의 알약과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는 데 더해 정기적으로 이런저런 주사도 맞고 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관련 책에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이 빠진다는 식의 과대 광고야 흔한 일이지만 커즈와일과 의사 테리 그로스먼은
공저서 노화와 질병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영생과 대대적 변화에 관한 이들의 관점에 깊은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싱귤레리티 운동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놓쳤을 리 없다. 실제로 기술 엘리트들은 이 모든 것을 유사 종교라고 조롱하며 일종의 과학 괴짜들의 신앙이라고 부른다. 주류 언론이 싱귤레리티를 다룬 가장 최근의 기사는 2011년 타임의 커버 스토리를 들 수 있는데, 이 보도가 나가자 사회 일각에서는 싱귤레리티가 결국 전통적 종교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다. 맨하튼 칼리지의 종교학 교수인 로버트 제레시는 커즈와일 컬트라는 글에서 이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기존의 종교들에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약속이 커즈와일식의 영생보다 설득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커즈와일은 자신의 주장에는 어떤 종교적 요소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근거 있는 분석의 결과라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싱귤레리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만 않았어도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및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페이스북의 투자가인 피터 틸 등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빌 게이츠도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는 커즈와일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2012년 12월에 구글은 커즈와일을 고용하여 첨단 인공지능 연구를 지휘하도록 했고, 2013년에는 칼리코라는 이름의 생물과학 벤처기업을 출범시켰다. 이 회사의 사업 목표는 노화를 치유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싱귤레리티 같은 현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은 본질과 무관한 부분, 이를테면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 도달할 어떤 시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쓸모 있을 것이다. 싱귤레리티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초지능을 발명하는 일이 결국 불가능하다거나 아주 먼 훗날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도 있다. 뇌과학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견해를 보인다. MIT에서 60년 이상 인지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노엄 촘스키는 인간에 필적하는 기계 지능을 개발하려면 영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며 싱귤레리티는 공상과학이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도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귤레리티가 온다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상상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제 그 이름만 들으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떠올리게 하는 고든 무어 역시 싱귤레리티 같은 것이 언젠가 나타나리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커즈와일이 제시한 인간 수준 인공지능의 도래 시기에 관해서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서 말한 호킹의 기사를 공동 저술한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애틀랜틱지의 제임스 햄블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싱귤레리티는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자녀가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생각하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게리 마커스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하기까지 커즈와일이 예측한 것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21세기 말이 되기 전에 기계는 인간보다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체스나 퀴즈 풀기 수준이 아니라 수학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과학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예측은 하향식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뇌를 번떠 설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쓸모 있게 되려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자들은 좀 더 낙관적인 반면 생명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좀 더 회의적이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피제트 마이어스는 특히 비판적이다. 2020년이 면 인간의 뇌를 제대로 흉내낼 수 있으리라는 커즈 와일의 예측에 대해 블로그에 올린 통렬한 반박문을 통해 마이어스는 커즈 와일이 괴짜이며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데다가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고 썼다. 이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낙관론자들은 뇌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인간의 뇌와 구석구석 다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비행기도 결국 새처럼 날개를 퍼덕여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이 점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비행기 날개를 설계하려면 공기역학을 알아야 하듯 지능의 공기역학에 대해 인간이 거의 아는 바가 없어서 퍼덕이든 아니든 날개를 설계할 수가 없으리라고 반박한다. 그러면 낙관론자들은 라이트 형제가 당시에 있던 기계 장치를 이리저리 개선하거나 실험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 공기역학 이론에 입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것이다. 논쟁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